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행복도 꼴찌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행복도가 크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는 떨어지는데 OECD 국가 선진국을 보면요, 오히려 50을 기점으로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캐나다입니다. 굉장히 삶의 만족도도 좋고, 뭐 들어만 봐도 캐나다 하면 굉장히 행복해 보일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이민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네, 언제 가신 거예요? 캐나다는? 한 20년 전에 갔어요. 오래됐군요. 2003년이니까 20년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거기가 살긴 좋겠지만 가끔 이렇게 뭐 향수병? 한국이 그러실 때는 없어요? 사실 한 10년까지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0년까지는 한국에 왔다가 캐나다 돌아가면요, 캐나다 갔을 때 시차 적응에 애를 먹고요. 그래요. 왔을 때는 금방 적응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 음식 되게 그립고요. 그래요. 근데 10년을 기점으로 이제 그게 반대가 됐어요. 한국에 오면 시차 적응이 되게 오래 걸리고 캐나다 가면 그래요. 반대로 됐네. 다음날 아침 9시에 출근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제분이 두 분? 예, 딸만 둘 있어요. 큰 딸이 몇 살이죠? 이제 29, 한국 나이로 30살? 네. 그러면 큰 따님이 9살 때 그럼 캐나다를 가신 건가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갔어요. 어렸을 때 갔네요. 그럼 아이들은 네. 적응을 잘 하죠? 그렇죠. 초등학교 때 간 아이들은 정말 적응을 빨리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 밤 11시, 12시에 와요. 학원 돌고. 뭐 그렇죠. 학원이 뭐 기본 3개, 4개, 뭐 5개 한다고 하는데 학창 시절, 이 학교 생활 보낸다는 게 참 힘들어 보여요, 요즘 아이들. 맞아요. 캐나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는 어땠어요? 애들이 행복하던가요? 어때요? 학교 생활이? 네, 캐나다에서 애들은 캐나다에서 천국이죠. 중국. 사실. 어떤 네. 면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서 공부를 다 했으니까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아이들 학창 시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공부 스트레스는 엄청났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1학년부터 고3까지 네. 학교 수업 시간의 총량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3시나 3시 반에 전 학년이 똑같이 끝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은 그 외에 과외 수업 같은 거,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끝나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무슨 악기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고요. 그다음 고등학생도 물론 그런 걸 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알바 많이 합니다. 최저시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네. 그건 당연히 보장이 되니까 네. 최저시급 한 15불 정도 되거든요. 15불이면 한 14,000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돈 정도 벌면 용돈 풍족하게 쓰죠. 풍족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금전적으로 그러네요. 여유가 있어갖고 제가 보면 캐나다에서 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참 이것만 들어봐도 아이들이 클 때 학창 시절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맞아요. 행복도 차이에서. 우리 둘째는 자기가 그 공부량에 있어서 가성비 끝판왕이다. 그래요. 뭐 대학을 쉽게 가는 요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캐나다는 내신이 전체 안 들어가고 고3 성적 주요 5과목만 보통 대학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놀다가도 그렇군요. 고3 때 바짝 하면은 대학 가는 게 네, 충분히 그래요. 기회가 있습니다. 반평생을 사신 건데 이제 캐나다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우선 네. 캐나다 하면 우리 이민을 만약 간다고 했을 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캐나다가 좀 여유가 있잖아요. 네. 공간적으로 여유가 네.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한국의 130분의 1이래요.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사람 구하기 힘든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길을 그렇게 사람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또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네. 캐나다에서는 공무원이 그렇게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요? 인기 직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넘버원인데.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네.
캐나다에서는 이 안정성이라는 거, 그 공무원 직업의 가장 장점이 그렇죠. 안정성이잖아요. 안전. 네. 이 안정성에 가치를 그렇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에 가치를 둬요, 거기는? 거기는 국가가 어. 개인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준다는 그래요. 믿음이 좀 크게 있으니까 안정성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자 하는 꿈 거를 같은 얘기네. 네, 나는 내 꿈을 쫓는다. 약간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국가가 보장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뭐 보장 정도 아니지만 보탬이 되죠, 우리나라는. 근데 캐나다는 그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될 정도로 나오나요? 네, 그 18세 이상에서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를 했으면 네. 65세부터 내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세금을 안 냈다 하더라도 네. 최저로 받는 금액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그래요. 정도로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의료가 공공재다 보니까 네. 네, 무슨 병원비를 내가 저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저축을 안 하는 그래요. 그런 전문이 있긴 하죠. 캐나다랑 한국이 환경적으로 너무나 대비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나라는 큰데 인구는 적고 캐나다는 한국은 땅덩이는 좁은데 네. 인구는 많고 하니까 그 생활의 특성이 약간 굉장히 대비가 되는 그렇군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천국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래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는요 네. 노동법이 되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래요. 네,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죠. 사실은 장점이죠. 그죠? 장점인 것 같지만 또 막상 내가 살아보면 내가 직원일 때는 좋아요. 네. 직원일 때는 좋은데 그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되면 좀 되게 답답한 그래요. 게 많죠. 되게 업무가 좀 느슨하고 보면은 좀 느리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캐나다 공무원들하고 항상 일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수속이 한 달 걸립니다. 네. 그럼 한 달이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한 달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릴 거지 정말 얼마나 걸릴지는 나는 모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업무가 이렇게 좀 느리고 한 거가 제가 가장 문제점으로 보는 거는 의료 부분이에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의료가 공공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완전 무료라서 병원비가 완전 무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사기업이 되고 네. 비즈니스면 열심히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음. 그 다음에 또 많이 기다려야 기다려야 된다는 되고. 거. 아픈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는 네, 위험하죠. 그거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패밀리 닥터를 만나거나 하는 네.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응급실에서 좀 많이 기다린다는 거. 그래요. 그 다음에 전문의를 만날 때 네. 여기서도 왜 의뢰서를 주시면 네. 전문의한테 가잖아요. 네. 이 과정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요. 되게 오래 걸려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 간다 이렇게 많이 그러겠네요. 말씀하세요. 또 뭐 단점은 뭐 캐나다가 좀 심심하죠. 심심하다는 거. 네, 저 우리나라 이제 뭐 돈만 있으면 24시간 뭐 먹고 그렇죠. 놀고 즐거리가 많잖아요. 네, 여기는 뭐 어때? 밤 되면 다 꺼져 있을 것 같아요, 불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칼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문화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문을 여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칼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음주를 음주 즐기셨던 네. 분들은 적응하기 힘들겠어요, 거기 가면. 네, 좀 심심할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뭐 지금 호주도 그렇고 예전보다 이민 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들었어요. 어때요?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중년들 한 40, 50대층이 이민 가기에 좀 수월한가요? 좀 까다로운가요? 네. 네, 캐나다 이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한 100여 가지가 되거든요. 100가지가 돼요? 네. 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되게 쉬운 것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쉬운 걸로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만 하면 영어 성적도 없이도 나이도 상관없이 그래요.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 또 어떤 프로그램은 학력, 경력, 영어 성적 뭐 다 좋아야 되고 네. 나이도 젊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을 네. 선택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100여 가지가 된다는 뜻은 그 캐나다가 이민을 적극적으로 또 장려한다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차이가 두고, 있어요? 네, 캐나다 인구도 온타리오라는 주에 네. 절반이 살아요. 그렇게 되게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주들은 인구가 아주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구가 몰린 주들은 영주권이 어렵게 되죠. 그럼 인구가 부족한 데를 혹은 자기 성향하고 맞는 곳을 찾으시면 그것도 네. 하나의 팁이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년들이 이민 갈 때 보면 이제 자녀들이 뭐 초등학생부터 한 고등학생 요 정도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요때 가서 이제 적응하는 거가 네. 이제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캐나다의 적응은 부모님들이 문제지 애들은 그래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좋은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 가면 영어랑 한국어를 두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면 아이들에 따라서는 네. 조금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할 그래요?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크고요. 자기의 노력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네. 뭐 고등학교 때 와도 명문대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언제 우리가 캐나다 이민을 가게 되면 의식주 중에 이제 특히 살 집이 필요한데 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은 직장인들이 평생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캐나다는 땅이 좀 넓어서 그냥 예측하기로는 좀 쌀 것 같은데 어때요? 집 가격이? 네. 맞으세요. 네. 물론 지역마다 도시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근데 저는 좀 정착지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캘거리를 기준으로 캘거리요. 말씀드릴게요. 캘거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돼요? 울산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 네, 지방 도시인데 거기가 오일이 기름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럼 곳이니까 울산 정도 울산 느낌? 정도라고 네.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는 한 24만 불 평균 24만 불, 가격이 대략. 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57만 불 정도. 그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억 3천? 그래요? 아파트는? 어, 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한 5억 5천? 뭐 그 5천 정도. 정도? 네. 크게 서울에 살다 가신 분들은 되게 싸다고 느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하나 팔면 거기서 좀 마당 정원 있는 이제 잔디 깎는 그런 그래요. 하우스를 야, 하나 멋지네. 좀 좋은 거 사시고 작은 비즈니스 사업체도 하나 사시고 그렇군요. 두 개를 다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가서 이제 집은 마련하고 애들은 이제 학교 보내고 또 네.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취업을 안 하고 내가 이제 만약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생존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뭐 100명이 창업한다고 하면 5년 내에 생존율이 10% 정도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캐나다도 이렇게 힘든가요? 어때요?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캐나다에서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이다. 뭐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네. 그다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캐나다는 이렇게 좀 촌스럽고 네. 뭔가 변화를 그닥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캐네디언들의 성향이 그래요. 그렇고 뭐가 하나 생기면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런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뭐 하나 있으면 내가 가던 가게가 있으면 계속 그 가게를 가고 또 잘 되는 가게가 있어도 옆에 별로 생기고 그러질 않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네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산 사업체가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 사업체를 누가 받아 해도 꾸준히 큰 변화가 없는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캐나다 가서 사업체 운영을 하다가 뭐가 잘못되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이런 얘기는 그래요. 굉장히 듣기 들어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저희 사무실 1층만 봐도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1년을 버티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년 지나면 거의 한 절반이 업종이 바뀌는 정도니까 그게 뭐 잘 돼서 딴 데를 간 게 아니라 안 됐기 때문에 문을 단 거거든요. 네. 근데 캐나다는 이제 어느 정도 개점에 오르면 이게 주인이 바뀌어도 이게 이제 쭉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매력이네요. 그건. 네, 제 일례로 제가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네. 거기를 제가 20년째 보고 있는데 그래요? 엄청 잘 돼요. 어. 정말 너무너무 잘 됐는데 뭐 여름에는 한두 시간 줄 서야 돼요. 그래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려고. 세상에. 네. 근데
그럼 옆에 생기면 그래요. 되잖아요. 생겨야 될 텐데.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잘 됐는데 제가 어느 정도 대충 버는지도 알거든요. 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음. 만큼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분은 되게 여유롭게 살고 계신데 그러겠네. 옆에 안 생기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한두 시간씩 그러게요. 줄 서는 줄을 사람들도 신기해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영업 창업하는 게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나냐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케바케이긴 하지만 뭐 한 3, 4억 들여서 해봤자 본인 인건비 거의 벌어가는 수준이에요. 그냥 가성비가 네. 너무 떨어지죠. 캐나다에서는 어때요? 자기 돈 투자해서 사업하면 좀 괜찮은가요? 네, 그거도 뭐 거기도 물론 케바케겠죠. 네. 근데 투자금에 되게 비례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요? 한국에서 계속 이제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캐나다에 오면은 뭔가 크게 벌이기가 좀 두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제일 작은 규모로 하는 비즈니스가 대부분 조그만 카페 카페? 아니면 스시바. 스시바? 네, 스시바가 뭐냐면 그냥 레스토랑 아니고 네. 뭐 식품점 같은데 안에 네. 왜 스시바 파는 코너 같은 오, 샵인샵 샵앤샵으로? 네. 그냥. 그런 것들인데 그게 그냥 한 1, 2억 정도 네. 하고요. 그 정도면은 뭐 직원 한두 명 정도 고용하거나 아니면 네. 부부가 같이 이제 해서? 일을 하면서 뭐 먹고 사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한 3, 400 정도 수익은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사실 그 정도면. 네. 생활비로 따지면 캐나다랑 한국이 네. 이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캐나다가 더 비싸고 그래요. 어떤 부분은 이제 한국이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평균을 내면 그렇군요.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자면 한 20억 정도 규모. 네. 20억 정도의 비즈니스를 하려면 아마 내 돈이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고 네.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또 론을 받겠죠. 대출? 네. 대출을 받겠죠.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이제 오너들은 이제 별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니저 두고 그래요. 네, 직원들 두고 이제 오너는 골프 치러 다니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대표님 하시는 지금 비즈니스는 그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가 되신가요? 저희야 이렇게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니까 네. 사업비가 초기에 막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건 좋네요. 네. 저 사무실 임대하고 무슨 기기 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영비가 직원 월급이 가장 크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뭐 기술이 있든가 그런 분들은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업 환경은 어떤가요, 캐나다? 네. 취업은 일단 내가 취업을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쟁, 네, 그죠? 그렇죠.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의 40, 50대를 한국에 있는 40, 50대 분이 네. 갑자기 캐나다에 오시면 영어가 일단 부족하실 그렇죠. 거고요. 일단 언어,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캐나다가 더 좋은 좋아요. 편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해도 이제 음. 취업도 될 것이고 급여도 괜찮아요. 좋아요. 예를 들면 미용사, 치기공사 이런 분들은 시급이 뭐 2만 원대 후반 뭐 이 그래요? 정도니까 나쁘지 않아요. 괜찮네요. 근데 이제 내가 영어가 부족한데 기술도 없다. 음, 네, 가장 일반적인, 가장 그쵸.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요즘에는 특히 이제 한인 고용주를 이제 찾는다면 네. 한인 고용주한테는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40, 50대는 대부분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처음에는 뭐 단순한 일을 시작하지만 금방금방 관리자의 역할을 해갈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일을 하면 관리자 급여는 어느 정도냐면 네. 정말 케바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겠죠.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서 뭐 제가 아는 분들은 10만 불 이상 연봉 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냥 한인 비즈니스에 가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오너 대신 관리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급여가 굉장히 높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내가 40대, 50대 한국 사람으로서 사회생활 경험은 있지만 뭐 영어도 부족하고 아무 기술도 없다라고 해서 굳이 좌절하실 필요 없고 그렇군요. 거기에서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취업 환경도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취업이 안 되는 이 세상인데 취업 환경도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또 특히 팬데믹 이후로 네. 취업 환경이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네. 가장 낮을 정도까지 그래요? 내려갔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캐네디언들이 어쨌든 정부 보조금 받아가면서 그 돈을 쉬었어요. 생각하니까 쉬었군요. 한번 쉬어보니까 괜찮아.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하려니까 음, 못 하겠나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조기 은퇴자가 갑자기 굉장히 늘어가지고 캐나다가 지금 인력 부족에 되게 시달리는 상황이에요. 상상이 안 되네요. 먹고 이제 쉬고 있다가 다시 우리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선택이네요. 일을 할까 그냥 연금으로 살까 그죠? 대표님도 이제 현지에서 이민 컨설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낯선 나라에 가서 그 혼자 가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이제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가의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선택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락을 주시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느껴져요. 왜요? 이분이 오셔서 잘 적응을 못 하시면 아, 어떡하나.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뭐 이분이 그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이제 마음에서 업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분들이 그 캐나다에 오셔서 이제 저희 이웃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셔서 적응을 못하거나 그렇죠. 실망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저희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니까 일단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현실을 이해하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캐나다가 적합한 분인지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린도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뼈 때리는 조언을 현실을 그럼요.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진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그런 회사.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라이센스 부분이에요. 라이센스. 네. 네, 캐나다 이민 비자 업무를 하려면 캐나다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죠. 아무나 할 수 없나 봐요. 자격이 돼야 그렇죠. 되나 봐요. 그러니까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나 음. 캐나다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유무를 꼭 확인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이주 업체들은 한국에서 이주 업무를 하려면 외교부에 등록을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등록으로 가지고 캐나다 비자 업무를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캐나다 현지 업체랑 혹은 현지 전문가랑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계약한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안 하니까 네. 좀 업무적으로 좀 불이익이나 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계약 당시에서 참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꼭 자격 유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때 우리 이제 중년들이 가서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게 전망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사실은 캐나다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아주 파란불입니다. 그래요? 네. 좋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팬데믹 이후로 제가 아까 조기 은퇴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겠네요. 네, 더 전망이 밝고 캐나다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땅덩이에 비해서 인구가 네. 많이 부족하기 너무 때문에 적죠. 언제나 저 인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요. 네. 팬데믹 이후로는 지금 해마다 역대급의 새 이민자를 그래요? 수를 갱신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해마다 50만 명에 가까운 새 해마 이민자를 50만 명이요? 네,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뭐 캐나다 이민 전망은 언제나 밝지만 네. 모두에게 정말 캐나다가 천국은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네. 사람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쨌든 40, 50대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40, 50년을 적응한 그럼요. 이 나라를 떠나서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린다는 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 서울 살다가 낯선 지방만 가도 그죠? 네. 같은 나라인데도 거기 가면 좀 굉장히 낯설고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데 맞아요. 문화도 또 사람도 피부색도 다 다른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또 도전 정신이 있고 내가 새로운 거를 해보는 거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가족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그러게요. 분들한테는 캐나다가 천국이 될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자연과 가정을 소중하는 분들한테 최고네요. 캐나다 이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부 다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또 세부적인 것들도 체크하셔서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이민을 가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내가 가서 준비할 것, 또 현지 상황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체크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